그러니까 북한을 지금 현재 가장 시급한 위협적인 존재라고 언급을 하면서 거기다 한술 더 떴습니다. 이란과 비교를 했군요. 네. 이란 위협은 지역적인 차원이고 네. 북한의 위협은 세계적인 차원이다. 아하. 이러면서 비핵화에 대해서 계속 꾸준히 노력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는데요. 네. 제임스 미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중국, 러시아, 북한 중에서 긴급성 측면에서 미국의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국가는 북한이다. 네. 이렇게 적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약간 당근의 발언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3월에 진행될 한미 독수리 훈련에 대해서는 외교를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진행하겠다. 이 얘기는 또 북한을 한편으로 달래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 조금 축소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내비친 것인데 네. 우리가 매티스 장관의 발언에 주목하는 것은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접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내년에 북미 회담이 열릴 것이고 그다음에 남북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에 대해서도 뭐 환영한다는 이런 네. 입장을 했는데 사실은 지금 매티스나 문우신 이 밑에 있는 참모들 이야기는 좀 정반대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강한 이야기. 왜냐하면 지금 북한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 비중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네. 긴급성이라는 것은 어떤 시간에 몇 년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네. 러시아나 중국은 어쩌면 보면 장기적인 문제고 북한 문제는 굉장히 긴급한 문제라는 것을 그렇죠. 매티스 장관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이 밑에 있는 참모들의 발언 이거는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다른 참모들의 발언도 살펴볼까요? 미국 외교 안보 라인의 강경 발언. 미 국방장관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서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도 중국의 대북 제재 동참을 강력하게 촉구라는 말을 했습니다. There's also very specific discussion on North Korea and a commitment that they will work with us to make sure that there is a nuclear-free peninsula. Secretary Pompeo has been doing a great job and came out of that meeting with a real commitment from China. And there's many other issues we have with China that we're going to work on. 미국과 중국이 함께 노력해야 될 사안이 있다. 말 표현은 굉장히 정중하게 보이지만 실제 그 내용은 상당히 강압적인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일단 이번에 미국과 중국이 일단 무역 전쟁을 90일간 휴전하기로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좀 세계가 그래도 좀 안정한 그런 상황에 들어갔는데 문제는 지금 중국에 대해서 문우신 장관 이야기하는 게 결국은 지금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대북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네. 이런 무역 그 전쟁이나 이런 것이 다시 재개될 수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결국 어떤 면에서 보면 중국을 굉장히 경제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즉 단순히 경제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네. 그 경제적인 문제가 결국 대북 제재와 연결시키겠다는 그렇죠. 게 바로 미국의 생각인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국방장관과 재무장관의 이야기는 뭔가 실제 어떤 무력과 실제 경제력으로 네. 대북 압박을 지속하겠다 이런 네. 사인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안 박사님, 이 중국을 향해서 강력하게 압박하는 이 발언이지만 뒤집어 보면 북한을 향한 경고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북한한테도 너희들 우리가 지금 중국한테 이렇게 협박하고 있는데 너희들도 협상 대상으로 중국 활용하지 마. 라는 식의 메시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과 북한은 일심동체로 보는 것입니다. 중국이 뒷문을 열어주면 북한이 아무리 제재를 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중국을 또 압박하고 북한을 압박하고 지금은 아까 긴급 상황으로 북한을 지목한 것은 결국 제재가 지금 한 3, 4개월 정도 가면 북한이 손을 들 것이다. 이렇게 네. 미국은 계산하고 있는데 만약에 3, 4개월 후에 중국이 다시 뭔가 북한의 원유나 무슨 물자나 상품을 도와주면 그 미국의 제재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둘을 같이 보고 이번에 저렇게 압박 발언을 쏟아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 직후에 중국과 미국이 북한 비핵화 문제에서 100% 같이 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몇 시간 후에 중국의 쿵시안유 외교부 부부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완화된 정세에 맞게 대북 제재를 완화해야 된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이 100% 같이 한다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말을 잘 안 듣는데. 말을 잘 안 듣고 대북 제재를 해제하자는 소리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일단은 중국을 향해서 미국이 계속 강압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요. 중국이 과연 따라줄지는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이 쉽게 풀지 않는 이 제재와 압박. 이런 상황에서요. 북한 김정은 위원장 어제도 저희가 잠깐 짚어본 내용이기도 하지만
서울 답방을 두고요. 고민이 아주 많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어제 저희가 몇 가지 고민사항을 짚어봤는데 이 문제가 아마 지금 제일 큰 고민사항이라고 하네요. 보안 문제. 답방을 했을 때 이 보안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을 하네요. 북한에서는. 그렇죠. 이게 지금 뭐 예측할 수 없는 네. 우리 대통령이 평양에 갔을 때는 모든 것이 일사불란하게 짜여진 대로 뭐 각본에 정말 한치 오차도 없이 그랬죠. 진행되지만 과연 김정은 위원장이 뭘 타고 올 거면 어느 장소에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그 장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불상사 지금 뭐 백두칭송이라는 또 한쪽에 좀 과잉하는 이런 개인 숭배 요소도 있지만 또 태극기 부대는 또 다른 태도를 취할 거고 이런 걸 전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자 지적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안이다. 네. 그래서 뭐 북한에서 어떻게 지금 그걸 준비할지 그건 우리가 전적으로 할 문제지만 네. 그러니까 우리를 신뢰하고 올려보거든 대한민국은 사실 치안이 가장 발전된 나라이기 때문에 네. 뭐 그런 걱정을 크게 안 해도 되겠지만 역시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어떤 그렇죠. 데서 어떤 목소리가 날지 이건 예측할 수가 없는 것이죠. 뭐 반대 시위를 하시는 분들이 뭐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했을 때 무슨 신체적인 위협을 가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그렇죠.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본인의 이미지가 깎이는 걸 굉장히 지금 신경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이 그 북한의 신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와가지고 만약에 그 차량에 계란을 몇 개 만든다든가 아하. 우리 그 뭐 태극기 부대가 앞에서 가로막아서 차량이 가지를 못하고 후진해서 뭐 다시 다른 길을 간다든가 하는 게 자체가 이미지를 구기게 되지 않습니까? 네. 자기는 한국에 가서 대한민국에 가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가지고 내가 통일의 대한민국의 이제 이 통일 한반도의 지도자가 되는 그 영상을 갖다가 이렇게 부각시키고 싶은데 전혀 그렇게 안 되면은 문제가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거를 이제 우려하는 것이고. 네. 근데 또 하나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문제인데 네. 현재 민주당이 하원에 선거에서 이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현재와 같은 대북의 북한과의 대화를 이어갈 건지 네. 그게 더 의심이 생기는 것이고 또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현재 지지율이 확 떨어지고 있어서 네. 북한이 비핵화를 약속한다 하더라도 과연 한국 정부가 자기한테 그에 대한 그렇죠. 성과를 저기에 대한 보상을 해줄 수 네.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 12월 안에 답방을 하려면 김창선이든 누가 한번 지금 미리 와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싱가포르 때도 3주 전에 미리 김창선이 싱가포르 왔다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무도 안 오는 걸 보면 좀 힘든 게 아니냐 이런 또 분석도 있긴 한데요. 지금 이제 보안 문제 말씀하시니까 사실 이제 우리 정부가 보면 이 시위라 이런 거에 대해서 예전 정부와는 달리 굉장히 좀 몸으로 일단 막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쓰지도 않은 지가 한참 오래됐고 또 어떤 물리적인 방법으로 사실은 막고 있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이 왔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광화문에서 역주행을 했습니다. 네. 결국 시위대를 우리가 뭐 다 했지만은 결국은 시위대를 막지는 못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사실은 이제 물론 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 때문에 나름대로 이해는 하겠지만 김정은 위원장에 관한 그런 부분을 당했을 경우에 아하. 이게 어떻게 될까? 이거는 굉장히 참 어쩌면 민감한 문제거든요. 네. 아마 그런 부분들을 우리 쪽에서도 걱정을 많이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요. 김정은 위원장을 환영하는 단체가 지하철에 광고를 게재하겠다고 의견을 밝혔다고요? 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환영하겠다. 네. 이런 취지로 지난달 말에 위인맞이 환영단 이런 모임이 구성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정은을 위인으로 지켜세운 거죠. 이 환영단이 지난달 말에 서울 도심 집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배려와 솔직함, 겸손함까지 갖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기자회견 중에 단장이란 사람은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 이렇게 외쳐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네. 이 논란을 일으킨 단장이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 환영 지하철 광고를 만들겠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예금 계좌를 적고 모금을 해달라. 목표액은 300만 원이다. 이렇게 네. 적고 있습니다. 자, 최근 우후죽순처럼 김정은 찬양 단체가 생겨나고요. 거리에서 이 사진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모금도 들으신 것처럼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이런 모습들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북한과 휴전 상태에 있는 상태죠. 국가보안법에 저촉이 되진 않을까? 변호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에 대해서 이런 의견을 기록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존재합니다. 국가보안법을 굉장히 신중하게 적용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왔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예. 그 과정에서 국가보안법도 일부 변경이 돼서
목적범 형태로 개정된 부분들도 있죠. 지금 현재 김정은 북한 위원장에 대해서 칭찬을 한다든지 예. 또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친근한 어떤 감정을 표현한다든지 하는 것 자체가 국가보안법의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 91년도에 그 국가보안법 7조 1항이 개정이 됐습니다. 네. 개정이 돼가지고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 그리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반돼야 되는 게 하나의 조건이고 네. 또 하나는 반국가 단체 진영을 받아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충족돼야만 고무찬양처럼 이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단순히 나는 공산당이 좋다, 김정은이 미리다 해가지고는 이거로 처벌할 수가 없는데 만약에 저 현재 환영단 뒤에 북한이 있다는 거를 우리가 북한의 진영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입증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 사람 자체가 대한민국의 변란을 꾀할 그 목적이 되든가 두 가지가 충족되면은 보안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국가보안법 수사는요, 항상 단초가 찬양 고무입니다. 네. 그러니까 찬양 고무죄만으로 처벌받는 사례는 굉장히 줄었습니다. 네. 그런데 1심의 문제라든지 이석기 의원 사태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찬양 고무가 매개가 돼서 그것을 통해서 감청영장도 발부를 받고 또 모임의 구성원의 면면이라든지 모임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걸 수사를 하면서 국가보안법 사범의 유죄를 입증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 예금 계좌를 적었고 이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임을 하고 있으며 이런 것을 밝혀낸다면 충분히